아버님 시계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그걸 어떻게 알지? 아버님, 그 시계 소리가 이상해요. 지금 당장 벗으셔야 해요. 식탁 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목을 가리키고 있었죠. 회장님, 대화가 전부 새어나가고 있어요. 순간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더 소름 돋았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 시계 선물 받으신 거 맞죠? 회장의 손끝이 멈췄어요. 회장은 대체 누구에게 시계를 받았고 집안일밖에 모르던 막내 며느리가 어떻게 안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다면 여러분 곁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할게요. 본 영상은 제가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정성 들여 만든 영상입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무겁게 가라앉은 거실의 정적을 뚫고 터져나온 그 짧은 소리에 연우의 손끝에서 국자가 휘청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펄펄 끓는 탕국 위로 튄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때렸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죠. 부엌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성 회장, 이 집안의 질서이자 법이며 거대한 성벽 그 자체인 노신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국 나간다. 막내야 뭐하니?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첫째 동서의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런던에서 공수했다는 본차이나 찻잔 속의 홍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흐트러짐이 없었죠. 막내는 손이 빨라서 참 좋아. 우린 저렇게 기름 냄새 맡으며 하루 종일 서 있으면 금방 쓰러질 텐데 연우는 이런 자리 체질인가 봐. 안 그래요, 동서? 옆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던 둘째 동서가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띄우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막내는 저런 거라도 해야 아버님 눈 안 치이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잡지를 넘기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유 동서, 우리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되는 사람이랑은 입장이 다르지. 연우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젖은 행주로 이마에 땀을 훔쳐냈습니다. 지방 전문대 중퇴, 시장통 반찬가게 딸. 그 수식어들이 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기름때처럼 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연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기대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연우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죠. 아버지 마음은 오래 걸려도 결국 움직일 거야. 살아생전 정우가 술에 취해 웃으며 했던 그 말. 연우는 그 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성껏 고아낸 이 탕국 한 그릇으로 아버님의 헛기침 뒤에 숨은 냉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았죠. 제사상이 차려지고 집안의 남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남 윤태주는 회장의 안색을 살피며 연우의 앞을 지나칠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식사 중인데 정신 좀 차려라. 막내는 왜 매번 이렇게 덤벙대니?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국그릇을 날랐습니다. 버선발로 뛰는 듯한 걸음걸이였지만 정작 거실 한복판에 앉은 윤 회장은 연우의 존재를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연우와 눈을 맞추기는커녕 그녀가 국그릇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무릎 위에 놓인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어있는 국그릇 옆을 손가락으로 탁탁 일정하게 두드릴 뿐이었죠. 그 무음의 압박은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연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우는 숨을 참으며 국그릇의 위치를 조심스럽게 조정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연우 손등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비명은 끝까지 삼켰습니다.
손등이 금세 붉게 달아올랐지만 연우는 재빨리 행주로 손을 감췄죠. 그때 윤 회장의 시선이 처음으로 연우 손등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연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려나. 하지만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국 식겠다. 그 한마디에 연우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그릇의 귀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날의 식사는 끝이었다는 걸 연우는 지난 3년의 세월 동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온 헛기침에 거실에 모인 친척들이 일제히 허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비서들은 문 밖에서 숨을 죽였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제야 신문을 접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연우는 그가 국 한 숟가락을 뜨는 그 찰나의 순간을 숨도 쉬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6시간을 꼬박 써서 고아낸 국물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엄마와 함께 최고의 국물이라 자부하며 연구했던 그 비법을 고스란히 담았죠. 혹시나 애썼다는 말 한마디, 아니 무심한 고개 끄덕임이라도 있을까봐 연우의 손가락 끝은 앞치마 자락을 꽉 쥔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아무런 표정 없이 국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상 차릴 땐 방향부터 보는 거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맛에 대한 평가도 수고했다는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우가 놓쳤을지 모르는 아주 사소한 질서 하나를 지적하며 그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수준 미달의 칸으로 밀어넣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 앞말입니다. 장남이 말을 가로채며 화제를 돌렸고 연우는 다시금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낮게 수군거렸죠. 저 영감님 성미에 저 정도면 많이 봐준 거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저 집은 예외야. 아유, 저런 집안 출신을 들였으니 오죽하겠어. 사람 자리는 타고나는 법인데. 연우는 부엌으로 돌아와 텅 빈 싱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미소가 파들파들 떨리다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텼지만 윤 회장은 홀로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는 고요한 거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거실 구석의 거대한 괴종시계 소리뿐이었죠. 연우는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습니다. 차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윤 회장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낡은 금색 시계에 머물렀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품이자 그가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지 않았다는 보물. 틱, 틱. 일정하게 흐르던 시계 소리 사이로 아주 기묘한 파열음이 섞여들었습니다. 지직, 지지직. 연우의 귀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반찬가게 냉장고가 고장나기 직전 그 육중한 기계음 사이로 들리던 불길한 진동, 합선되기 직전에 라디오에서 새어나오던 그 날카로운 전자음, 시장의 온갖 기계들을 만지며 자란 연우에게 그 소리는 아픈 소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억지로 주파수를 잡으려 애쓰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전자의 비명이었습니다. 연우는 무의식적으로 아버님의 손목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숨이 닿을 듯한 거리, 평소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무례였지만 그 기이한 소리가 연우의 본능을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윤 회장이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것만으로도 거실의 기압이 바뀌는 듯한 압박감이 연우를 덮쳤습니다. 내가 감히 어딜 보느냐? 낮고 서늘한 음성.
연우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이번만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손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분명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시계 소리가 처음이랑 좀 다르신 것 같아서요. 제가 맡겨드릴까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회장의 시선이 처음으로 연우의 얼굴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무시와 경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의문이 뒤섞인 그 무거운 눈빛. 내가 뭘 안다고. 윤 회장은 거칠게 손목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다시 신문을 들었죠. 연우는 쫓기듯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확신했습니다. 방금 들었던 그 소리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골목 고물상 아저씨가 라디오를 분해하며 보여주었던 그 조악한 전선 뭉치들, 그리고 합선 직전에 그 불길한 찌직 소리. 분명히 들었어. 저건 쇠조각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야.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저택. 하지만 연우의 귓가에는 아버님의 시계 속에서 들려오던 그 불길한 전자음이 여전히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집안의 모든 숨소리를 엿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우는 결국 부엌 불을 다시 켰습니다. 행주를 빨고 그릇을 닦는데도 귀는 자꾸 거실 쪽만 향했습니다. 틱 찌직 그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의 씨앗이 그녀의 심장을 타고 차갑게 넝쿨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제각기 화려한 침실로 흩어진 시간, 연우는 불 꺼진 거실을 지나며 멈춰 섰습니다. 텅 빈 소파 위로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아버님이 머물다 간 자리, 그 낡은 금색 시계가 놓여있던 그곳을 바라보며 연우는 제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지직!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숨죽여 웃는 소리 같기도, 혹은 누군가의 목덜미를 낚아채려는 뱀의 씩씩거림 같기도 했습니다. 연우는 도망치듯 복도 끝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문턱을 넘으며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한마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갑게 식은 공기뿐이었습니다. 연우는 대답 없는 어둠 속에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액자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의 얼굴. 그 가슴 한쪽을 가로지른 검은 리본이 오늘따라 유독 짙어 보였습니다. 정우는 연우의 유일한 구원이자 이 지옥 같은 저택에서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닻이었습니다. 7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을 연우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강가로 미끄러진 차 한 대.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멀리서 발만 동동 굴렀고 어떤 이는 카메라를 들어 그 비극을 담기에 바빴죠. 그때 연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진흙탕 물속에서 문을 발로 차고 피 흘리는 남자를 끌어올렸을 때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연우야, 내가 내 생명줄이야. 병원에서 깨어난 재벌가 막내 아들 정우는 연우의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학벌도 집안도 보지 않고 오직 망설이지 않는 그 마음 하나에 정우는 제 인생을 걸었죠. 하지만 윤태성 회장에게 연우는 아들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 아니라 집안의 급을 떨어뜨리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악수는커녕 눈길 한 번 오래 머물지 않았던 그 서늘한 거절. 정우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연우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사고로 정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유언 같은 부탁을 남겼습니다. 연우야,
우리 아버지 사실은 참 겁이 많은 분이야. 나 없으면 정말 혼자가 될 뿐이라고. 미안해. 그리고 부탁해. 끝까지 버텨줘. 그러면 언젠가는 아버지도 널 보게 될 거야. 악수는커녕 눈길 한 번 오래 머물지 않았던 그 서늘한 거절. 정우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연우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사고로 정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유언 같은 부탁을 남겼습니다. 연우야, 우리 아버지 사실은 참 겁이 많은 분이야. 나 없으면 정말 혼자가 될 뿐이라고. 미안해. 그리고 부탁해. 끝까지 버텨줘. 어제 시계 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똑바로 쳐다봐 주셨으니까요. 어쩌면 오늘은 아버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실지도 몰라. 그런 어린아이 같은 희망이 연우의 가슴 속에서 작게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공기는 연우의 기대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어제 막내가 무례하게 시계 얘기를 꺼냈다고 들었어요. 옆에서 밥알을 고르던 둘째 동서가 여우 같은 웃음에 눈물을 머금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괜히 아버님 불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건지. 연우는 가끔 보면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쵸? 연우는 국그릇을 나르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 어떤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연우가 차를 내오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윤 회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왼쪽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금색 시계가 연우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마치 도둑을 경계하는 주인처럼 시계를 손목 안쪽으로 깊숙이 감춰버린 것이죠. 그 짧은 행동 하나에 연우의 밤샘 고생이, 그 간절했던 희망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연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것을 넘어 경계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거실로 들어온 비서실장의 발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는 윤 회장의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속삭였고 회장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들여보내. 윤 회장의 한마디에 젊은 기술자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상자로 쏠렸습니다. 회장님, 어제 지시하신 대로 시계를 정밀 검사했습니다.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시계의 뒷면이 분해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톱니바퀴 사이에 미세한 틈새에 붙어 있던 쌀알보다 작은 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쪽에 정교한 송신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도청 기기입니다. 순간 식탁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첫째 동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장남 윤태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렸습니다. 진짜였다고? 둘째 동서가 얼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우를 향해 예민하다, 과시욕이다 비웃던 목소리들이 화살이 되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간 순간이었죠. 연우는 그 광경을 보며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위험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 귀가 틀린 게 아니었어. 하지만 연우는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윤 회장은 한참 동안 도청장치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비친 것은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충격일까요?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나를 봐주시겠지? 잘했다고,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연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회장의 입술이 달싹이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끝내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우의 얼굴을 아주 오래 마치 낯선 이방인을 관찰하듯 차갑게 훑어내린 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 흔한 목례조차 없었습니다. 연우는 멍하니 윤 회장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절도 이쯤이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매번 작은 기대를 품는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연우는 식어버린 국그릇을 조용히 끌어안듯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님이 떠난 빈자리를 보며 연우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승리가 가져다 줄 줄 알았던 카타르시스는 없었습니다. 오직 더 깊은 무관심과 싸늘한 정적만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연우가 멍하니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 복도 끝 장남 윤태준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막내 며느리 그 아이부터 조사해. 감히 우리 집안 내부 사정을 그렇게 잘 알다니 분명 뒤에 누가 있는 거야. 태준이 차갑게 명령을 내리는 순간 연우의 방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쾅, 묵직한 대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연우는 괜히 방문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누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등 뒤가 자꾸 서늘했습니다. 복도 끝 어디선가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집안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연우는 끝내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연우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눈을 감으면 복도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의 방문 앞을 서성이는 듯한 환청이 들렸고 문손잡이가 조용히 돌아가는 상상에 몸서리를 쳤으니까요. 하지만 연우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은 그녀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러나 가장 치열하게 버텨야 하는 전쟁터였으니까요. 쌀을 씻는 연우의 손길이 어딘가 멍했습니다. 뇌리에 박힌 건 어제 식탁에서의 풍경이었죠. 도청장치가 발견되던 그 찰나의 정적, 그리고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아버님의 그 깊고 서늘한 눈빛. 잘했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은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건 무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한 사람의 눈이었을까요?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장남 윤태준은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아버님의 수저를 챙겼고 첫째와 둘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연우는 늘 그랬듯 식구들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부엌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긴 온기 없는 식탁이 그녀의 몫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아주 잠깐 연우의 앞에 놓인 빈 밥그릇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아직 온기가 남은 국그릇을 연우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밀어두었습니다. 연우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1cm나 될까요? 그 짧은 움직임이었지만 이 집안에서 윤 회장의 손길이 타인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연우는 아버님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는 이미 몸을 돌려 서재로 향하고 있었죠. 막내야, 멍하니 있지 말고 상 치워라. 아버님, 기분 안 좋으신 거 안 보이니?
첫째 동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환상처럼 피어오르던 희망을 낚아챘습니다. 연우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그 국그릇을 품에 안듯 들었습니다. 식어가는 국물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온기가 가슴을 찌르르하게 울렸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나를 챙기신 걸까요? 아니면 그저 거추장스러워 치우신 걸까요? 연우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아주 잠깐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민망해진 듯 다시 고개를 숙인 채 국그릇을 싱크대 안으로 밀어 넣었죠. 괜히 혼자 의미를 부여했다가 상처받는 일이 이 집에서는 너무 익숙했으니까요. 그 시각 2층 서재 옆 작은 응접실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남 윤태중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둘째까지 모여 있었죠. 아버님 반응 보셨어요? 어제 그 도청건 이후로 분위기가 이상해요. 첫째가 초조하게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간데없고 눈빛엔 불안이 가득했죠. 장남 태주는 창밖을 응시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막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셨어. 그 기집애가 감히 우리도 모르는 시계 소리를 알아챘다는 게 문제야. 아버지 주변 다시 정리해. 누구 하나라도 헛소리하고 다니지 못하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둘째 동서는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고 첫째는 입술 안쪽을 천천히 깨물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가장처럼 차분했기에 그 뒤에 가려진 서늘함이 더 크게 다가왔죠. 연우는 설거지를 하며 머릿속으로 어지러운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도청장치, 장남의 굳은 표정, 그리고 아침에 보았던 아버님의 기묘한 행동.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연우에게는 이론보다 무서운 촉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이 화려한 저택의 밑바닥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부엌 정리를 마친 연우는 아버님의 약 봉투를 챙기러 거실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녀가 손수 챙기는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상자를 여는 순간 연우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봉투가 접힌 방향이 달랐습니다. 연우는 아버님의 건강에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비타민. 그녀는 늘 날짜 순으로 정갈하게 약을 넣어두었죠. 하지만 오늘 약 봉투의 순서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고 봉투 끝부분에 아주 작은 구김이 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약을 확인했거나 다른 것으로 갈아 끼우려 했던 흔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연우는 잠시 봉투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으니 괜한 걸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끝 감각이 자꾸 걸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비서의 통화 내용이 연우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네, 회장님 병원 일정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이미 장남님 쪽에는 보고가 올라간 모양입니다만 비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우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병원 일정이 유출되었다니요? 아버님의 건강은 그룹 전체에 사활이 걸린 일이었고 그 누구보다 보안이 철저해야 했습니다. 연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속의 도청 장치는 시작에 불과했던 걸까요? 점심 무렵 연우는 차를 끓여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윤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연우를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존재를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은 게 있는 듯 혹은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듯한 복잡한 시선이었죠.
아버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연우가 약과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윤 회장은 묵묵히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입에 넣으려던 찰나 아주 짧게 연우의 손을 보았습니다. 어제 뜨거운 국물에 데어 빨갛게 부어오른 연우의 손등을요. 손은 괜찮나? 연우는 순간 자신이 헛것을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걱정 섞인 말. 비록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고 시선은 다시 약 봉투로 향해 있었지만 그 한마디는 연우의 온 세상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네, 아버님. 괜찮습니다. 약 드세요. 연우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연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들어본 이름 모를 온기.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방을 나오며 챙긴 빈약 봉투 안쪽에서 아주 작은 메모지 조각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정 변경. 14일 15시. 연우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14일 15시. 그날은 아버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기로 한 비밀 일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여기에? 연우가 메모를 꽉 쥐는 순간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문이 급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연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연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복도 끝, 연우는 본능적으로 메모지를 앞치마 안쪽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인데도 등 뒤가 괜시리 서늘했습니다. 괜히 발소리를 죽이며 걸음을 옮기는데 복도 끝 센서등이 한 박자 늦게 켜졌습니다. 그 순간 연우는 이유도 없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전화벨 소리가 새벽 4시의 서늘한 공기를 찢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앞치마 자락을 매만지며 부엌으로 향했지만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공기에 발걸음이 자꾸만 늦춰졌죠. 서재 앞에 선 비서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연우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직 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병원 쪽 연락 다시 확인하세요. 장남님 지시입니다. 낮게 울리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연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 끝에는 분명 연우를 향한 서늘한 경계가 맺혀 있었죠.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가사 도우미들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대화는 연우가 문을 여는 순간 칼로 자른 듯 멈췄고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연우가 건넨 인사는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낮게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건 거실에서 들려오는 첫째와 둘째 동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도 시계를 분해하기 전까진 몰랐다는데 어떻게 막내가 그걸 그렇게 바로 알아챘을까? 첫째 동서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섞인 의심은 가시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이어지는 둘째의 맞장구는 아예 연우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죠.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보통 사람은 그런 소리 아예 못 듣잖아요. 원래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버님 유품에 손을 댄 것부터가 애초에 시장 바닥에서 컸다더니 돈 냄새 맡는 눈치는 타고나는 건가 봐요. 그런 집 애들이 원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연우는 쟁반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가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삶이 시장 바닥이라는 네 글자에 짓밟히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을 숨기는 것뿐이었죠. 연우는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아버님의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서재에서 들었던 소는 괜찮나라는 그 짧은 한마디를 보물처럼 품고서 말이죠. 어쩌면 아버님만은 이 비열한 소문을 믿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간절한 희망을 안고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차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윤 회장의 모습은 연우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연우의 얼굴은커녕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듯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거기 두고 나가라. 연우는 순간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의 그 미세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예전보다 더 두껍고 견고해진 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아버님은 연우가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감정이 흔들렸던 것을 스스로 경계하기라도 하듯 그는 철저하게 연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찻잔 옆에 놓인 자신의 상처, 입은 손등이 오늘따라 유독 초라하게 느껴져 얼른 소매 속으로 감추고는 서둘러 서재를 나왔습니다. 불안이 영혼을 갉아먹던 오후, 연우는 둘째 동서의 방 앞을 지나다 우연히 열린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다급한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거 들키면 안 돼. 어떻게든 막아야 해. 아버님이 아시면 우린 끝이야. 둘째 동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역시 저 사람이었나? 시계에 장치를 한 것도, 일정을 유출한 것도? 연우는 확신에 찬 채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내용은 연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주식 담보 대출 받은 거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집으로 독촉장 날아온단 말이야. 정우 둘째, 아들 몰래 투자한 건데 들키면 나 당장 쫓겨나. 연우는 허탈함에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믿었던 순간 마주한 건 그저 개인적인 빚더미에 허덕이는 한 여자의 비루한 비밀일 뿐이었죠. 내가 정말 예민해진 걸까? 모든 사람이 다 적처럼 보이는 걸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하자 연우는 무서워졌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길을 잃고 미쳐가는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죠. 그 사이 장남 태준의 움직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연우가 들으라는 듯 복도 한복판에서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 어디 다니는지 정도는 확인해봐. 외부 연락도 같이. 태준의 시선이 복도 구석에 서 있던 연우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정중한 눈빛으로 연우를 관찰할 뿐이었죠. 그 고요한 압박이 어떤 고함보다 더 연우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부엌 정리를 하던 연우 앞에 정장을 입은 비서 2명이 나타난 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잠시 확인드릴 게 있습니다. 같이 가주시죠. 정중했지만 거절이 불가능한 무게감이 연우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의 시선이 연우의 등에 꽂혔고 그 시선들은 마치 저럴 줄 알았다는 식의 비릿한 비웃음을 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우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등을 펴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안내한 곳은 창문 하나 없는 지하 응접실이었습니다. 오로지 밝은 전등 하나만이 탁자 위를 비추는 답답한 공간이었죠. 시계 소리가 이상하다는 건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최근 친정 쪽에서 거액의 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회장님 비밀 일정을 물어본 적 없습니까?
쏟아지는 질문들은 하나같이 연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그 어떤 증거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귀로 들었다는 말은 이 화려한 논리의 세계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으니까요. 아버님도 이거 아세요? 설마 아니죠?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비서는 대답 대신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비서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괜히 입술 안쪽만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하나가 무슨 대답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응접실을 나온 연우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 첫째 동서가 다가와 연우의 어깨를 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대지 말랬잖아. 연우는 이런 자리 체질인 줄 알았나 봐. 둘째 동서도 한마디 거들었죠. 아버님 관심 좀 받으니까 세상이 내 발밑에 있는 것 같았니? 분수 좀 알고 살지 그랬어. 연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늘 연우가 차지하고 있던 부엌 한쪽 조리대 위에 그녀가 매일 쓰던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검은 비닐봉투 안에 쑤셔 넣어지듯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당분간 주방 출입 금지. 연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엌은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연우의 자리가 남아있던 그녀가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공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마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차가운 검은 봉투를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멀리 복도 끝에서 윤 회장의 서재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그 소리는 마치 연우의 마지막 퇴로를 차단하는 사형 선고처럼 저택을 울렸습니다. 어두운 부엌 홀로 선 연우의 눈에서 끝내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검은 봉투 위를 적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집안에서 완전히 찍힌 사람, 아니 이미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엌 문턱을 넘으려던 발길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늘 연우를 반기던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큰한 간장 향기는 그대로였지만 조리대 앞에 선 낯선 가사 도우미들의 등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연우가 한 걸음 내디디려 하자 누군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가로막았습니다. 검은 봉투에 담긴 연우의 앞치마가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들어오지 마시라는 지시입니다. 회장님 결제도 끝난 일이고요. 비서의 건조한 한마디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연우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인들조차 이제 연우를 주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이도, 인사를 건네는 이도 없는 저택에서 연우는 산 사람의 형상을 한 시체나 다름없었죠. 텅 빈 방으로 돌아온 연우는 낡은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집에 살면서 마음 하나 누일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 진동을 울리는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엄마라는 두 글자에 연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응, 엄마. 왜? 이 시간에 웬일이야? 최대한 씩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연우야, 엄마 어떡하니? 갑자기 가게 앞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이것저것 캐묻고 세무서에서 나왔다며 장부를 다 들춰보고 갔어. 건물 주인도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이번 달까지 가게 비워달라는데 엄마 무서워, 연우야.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 연우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벌가의 압박은 시장 골목의 작은 반찬 가게를 무너뜨리는데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그들은 연우의 목을 조르기 위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부모님을 인질로 잡은 것이었죠. 내가 금방 갈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연우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과호흡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평생 정직하게 전을 부치며 살아온 노인에게 국가, 기관과 건물주의 압박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잠든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연우는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 잘난 재벌가 며느리 노릇 한번 해보겠다고 버틴 나 때문에 엄마가 죽어가는구나. 죄책감이 파도처럼 덮쳐오던 그 순간 연우의 머릿속을 스치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14일 15시 아버님의 비밀약 봉투에서 보았던 그 메모. 시계를 확인하니 벌써 오후 2시 45분이었습니다. 병원 일정 유출, 도청 장치, 그리고 갑작스러운 친정 압박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덫처럼 아버님을 향해 좁혀지고 있다는 강렬한 불길함이 연우의 온몸을 훑쳤습니다. 왜일까요? 7년 전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브레이크가 비명을 지르던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편 정우의 얼굴,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던 그의 손목. 정우가 사고를 당하던 날의 그 기분 나쁜 공기가 지금 이 병원 복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보내드리면 안 돼. 논리적인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연우는 병원 밖으로 튀어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의 검은 세단이 이미 현관 앞에 시동을 건 채 대기 중이었죠. 연우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고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아버님. 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연우가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막아선 건 아버님의 다정한 음성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차가운 가슴팍이었습니다. 물러나십시오. 회장님 일정 늦습니다. 아니에요, 실장님. 오늘 아버님 나가시면 안 돼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말씀 좀 나누게 해주세요. 연우가 필사적으로 비서실장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버님의 뒷모습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낯선 기사의 옆모습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고 집 앞에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한 대가 차량의 경로를 살피듯 앞질러 나가는 모습이 연우의 눈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연우는 멀어지는 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차창은 굳게 닫힌 채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창밖에 연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연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님도 결국 저를 버리신 걸까요? 저들이 친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신 걸까요? 차창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연우는 자신이 세상과 단되었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멀어지는 차량 뒤로 피어오르는 매연이 연우의 시야를 흐릿하게 가렸습니다. 연우는 비틀거리며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방 출입조차 금지된 그 적막한 부엌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불 꺼진 부엌, 연우는 바닥에 놓인 대야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행주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자리가 남아있던 흔적.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마디마디가 아려왔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꼭 참아야 한다. 정우가 부탁했잖아. 눈물은 소리도 없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물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행주를 짜는 연우의 손등 위로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도드라졌습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그녀는 입술 안쪽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 멀리 거실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긴박한 시그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했을 저택이 갑자기 분주해지는 소리, 비서들의 급박한 다름질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사고 현장 위치 파악됐어?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연우의 손에서 행주가 툭 떨어졌습니다. 젖은 행주가 바닥에 부딪히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죠.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엌 입구를 보았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태성그룹 회장 차량 사고라는 붉은 자막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녀의 절망은 끝이 아니었죠. 연우는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젖은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지독한 악취와 정막만이 남는 법이지요. 태성그룹 윤태성 회장의 차량 사고 소식이 전국을 강타한 그날 이후 저택의 풍경은 기괴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현관 앞에는 구름처럼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복도마다 무전기를 찬 경찰들과 굳은 표정의 비서들이 밤새도록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연우는 철저하게 도련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거실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 운전기사의 과실 여부 같은 단어들이 화면을 채웠지만 연우는 그 소식을 거실 소파가 아닌 복도 구석 어둠 속에서 숨죽여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사고의 경위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병원에 있는 아버님의 상태를 알려주는 이도 없었죠. 주방 출입 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고 하인들은 연우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부정한 것이라도 본 듯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도 결국 날 믿지 않으셨던 거야. 불 꺼진 방, 차가운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은 연우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고 직전 차 앞을 가로막았던 자신을 끝내 외면하고 멀어지던 그 검은 세단의 뒷모습이 낙인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매연 속에 흩어졌다는 사실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빈 껍데기가 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각 병원 VIP 병동의 긴장감은 저택보다 더 팽팽했습니다. 윤 회장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병상에 누워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비서실장과 오래된 수행기사의 대화는 낮고 무거웠죠. 사고 차량 정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인위적인 훼손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수행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핸들을 꺾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죠. 그 며느리 말이야. 막내 며느리. 수행기사가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내뱉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사고 직전 그 아이가 차를 막아 세우려 했던 모습. 그게 우연이었을까? 분명 뭔가 알고 있었어. 아니면 적어도 무언가 예감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 독한 실장님 손길을 뿌리치면서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소리를 질렀을 리가 없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그들의 의심은 이제 연우가 아닌 그녀를 밀어냈던 다른 누군가를 향해 아주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3일째 되던 날, 윤 회장이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깊이 되짚어보는 듯 했죠. 그의 뇌리에는 사고 당시의 파열음보다 더 생생하게 남아있는 잔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를 맞은 듯 땀에 젖어 차 앞을 가로막던 연우의 얼굴.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향해 뻗었던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던 그 가느다란 손. 왜 그 아이는 죽기 살기로 나를 막으려 했을까? 아버님은 시장통 딸이라는 말을 들었던 날, 윤 회장이 신문도 내리지 않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우는 그저 아들이 데려온 쓸모없는 짐짝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 그 자리를 지켰던 건 학벌 좋은 장남도 교양 있는 며느리들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첫째 며느리가 우아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한 가면을 쓴 채였죠. 아버님, 정신이 좀 드세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라. 특히 막내 며느리 말이에요. 첫째는 아버님의 안색을 살피며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사고 직전에도 그렇게 소란을 피우더니 지금은 아버님이 위중하신 와중에도 친정가게 걱정만 하고 있다지 뭐예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께서도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런 애를 계속 집에 두는 건 태성과 체면에. 윤 회장은 신문을 넘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첫째는 아버님이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기를 기대하며 눈을 반짝였죠. 하지만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짧은 제동이었습니다. 그만해라. 낮고 서늘한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린 한마디였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그저 시끄럽다. 나가봐. 윤 회장은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볼품없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이 자신의 말을 중간에 자른 것도 모자라 연우를 흉보는 말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병실을 나온 첫째는 대기실에 있던 둘째와 장남 태준을 향해 흥분 섞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내 말을 듣지도 않으셔. 혹시 그 계집애 때문은 아니겠지? 둘째도 불안한 듯 입술을 축였습니다. 설마요, 형님. 아버님이 그동안 막내를 어떻게 대하셨는데? 근데 정말 이상해요.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장남 윤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무언가 계산이 틀어지고 있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죠. 그는 병실 문을 빤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시각 연우는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 세탁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출입이 금지되자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집안의 뒤치다꺼리를 조용히 해내는 것뿐이었죠. 손등의 화상 자국은 약을 바르지 못해 짓물러 있었지만 연우는 아픈 줄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수건을 접었습니다. 텅 빈 가슴엔 남편 정우의 사진을 담은 액자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때 세탁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그곳에는 윤 회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자 하는 수석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예민하게 살핀 뒤 연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막내 며느님. 연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서의 눈빛은 이전의 차가운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은밀하고도 중요한 정가를 품은 이의 진중함이 서려 있었죠. 회장님께서 내일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연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접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그 아버님이 자신을 직접 찾으신다는 말. 절망의 끝에서 연우는 떨어진 수건도 줍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비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저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연우는 처음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저택의 냉기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비서의 은밀한 연락을 받고 달려왔지만 연우는 병실 문턱을 넘는 것조차 망설여졌을 겁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장남과 다른 며느리들의 목소리, 비서들의 차가운 시선은 이곳이 내가 올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 정신이 좀 드세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병실 안에서는 첫째 동서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엔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던 그녀가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으며 아버님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죠. 연우는 복도 한 구석에서 자기 발끝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나 다른 보호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자기가 이 화려한 VIP 병동의 분위기를 해치는 이물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병실 안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기대앉은 윤 회장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감긴 눈꺼풀 뒤로는 자꾸만 그날의 잔상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거센 빗줄기를 뚫고 차 앞을 가로막던 연우의 처절한 얼굴, 비서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안 된다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 그리고 며칠 전 서재에서 슬쩍 보았던 붉게 짓무른 그녀의 손등 화상 자국. 왜 그 아이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막으려 했을까? 아버님은 평생 사람을 태어난 자리와 쓸모로만 구분해 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우는 아들이 데려온 쓸모없는 짐짝이자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존재일 뿐이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 그 자리를 지켰던 건 학벌 좋은 자식들도 교양 있는 며느리들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천한 아이였다는 사실이 윤 회장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병실 밖에서 눈치를 보던 연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을 때 병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머, 막내는 여길 왜 왔니? 아버님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너 같은 애가 왔다 갔다 하면 공기만 탁해지잖니. 첫째 동서가 깎던 배를 접시에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도 거들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아버님이 요즘 막내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안 좋으신데 눈치도 없이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해. 연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장남 태주는 그런 연우를 차갑게 노려보며 아버님의 안색을 살폈죠. 태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이 깨어난 뒤로 묘하게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비서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그의 신경을 긁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회진을 마친 간호사가 아버님이 퇴원 전 마지막으로 복용해야 할 약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 약 드시고 잠시 후에 혈압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첫째 동서가 약 봉투를 받아 아버님께 건네려 할 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연우의 눈이 약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님의 약을 챙기던 그녀였습니다. 약의 종류, 알약의 미세한 색깔, 심지어 봉투가 접힌 각도까지 그녀의 눈에는 지도로 그린 것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죠. 그런데 연우의 눈에 기묘한 위화감이 걸려들었습니다. 반투명한 봉투 속 푸른색 혈압약의 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짙은 청색이었고 약 표면의 질감이 묘하게 거칠었죠. 무엇보다 코끝을 스치는 약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매일 맡던 특유의 쌉싸름한 약 냄새 대신 아주 미세하게 비릿하고 쏘는 듯한 화학적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온갖 식재료의 선도를 코와 눈으로 감별하며 살아온 연우의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그 약 드시면 안 돼요. 연우의 날카로운 외침에 병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첫째 동서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이제는 병원에서 주는 약까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니? 아버님 건강 해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형님. 약 색깔이 달라요. 냄새도 이상하고요. 평소에 드시던 약이 아니에요. 태준이 차갑게 다가와 연우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감히 어디서 의사들이 처방한 약에 토를 달아? 아버지 주변 어지럽히지 말고 당장 나가. 윤 회장은 약을 든 채 연우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짜증과 경계가 서려 있었죠. 이번엔 또 뭔데? 내가 의사라도 된다는 거냐? 아버님의 차가운 물음에 연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약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찰나 연우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아버님의 손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 제발요. 그 과정에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연우의 손등을 깊게 긋고 지나갔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연우의 손에서 붉은 피가 울컥 쏟아졌습니다. 바닥의 하얀 타일 위로 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떨어졌죠. 병실 안은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연우는 아픈 줄도 모르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이 떨어뜨린 약알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봐요. 약 안쪽에 흰 가루가 묻어 있잖아요. 원래 이런 약 아니에요. 연우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윤 회장은 멍하니 연우의 손을 보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손등, 며칠 전부터 붉게 부어있던 화상, 자국 위로 새로운 상처가 덧나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또 한 번 몸을 던진 이 아이의 상처, 입은 손이 윤 회장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긴박하게 달려온 수석 비서가 약을 수거해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실제로 약 성분이 바뀐 흔적이 보입니다. 원래 처방된 혈압약이 아니라 심장에 치명적인 무리를 줄 수 있는 다른 성분의 약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복용하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병실 안은 그야말로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태준의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윤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연우의 다친 손을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연우는 피가 흐르는 손을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기가 컵을 깨뜨려 일을 크게 만든 건 아닌지
혹시 또 혼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겁먹은 눈빛이었죠. 병원은 갔나? 낮게 깔리는 아버님의 한마디가 병실의 고요를 깼습니다. 연우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멍하니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사과도 아니었고 다정한 위로도 아니었지만 그 짧은 물음 속에는 태어나 처음으로 연우를 사람으로 걱정하는 윤 회장의 흔들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연우는 당황하며 손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버님의 그 한마디에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 한구석이 툭 하고 터져버리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택의 지하 서재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회장 몰래 사건을 조사하던 수석 비서와 수행기사가 구석진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장남 태준의 측근들이 머물던 공간에서 몰래 확보한 USB 하나가 화면에 띄워졌죠.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근 처리됐습니까? 회장님 일정만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장남 측 인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와 수행기사의 표정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저택을 지배하던 거짓의 장막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연우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킨 것이 단순한 아버님의 목숨이 아니라 이 무너져가는 집안의 마지막 양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택의 아침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폭발을 앞둔 심해의 압력 같은 것이었죠. 비서실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2배는 빨라졌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첫째와 둘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부엌 구석에서 붕대를 감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 파편에 찍힌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연우를 깨어있게 만들었죠. 이제 아버님은 더 이상 연우를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죠. 그저 식탁 너머로 연우의 움직임을 아주 오래 차갑게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 애매한 거리감이 연우에게는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걸 정말 제가 해도 되는 걸까요? 어두운 세탁실 뒤편 연우는 수행기사와 수석 비서가 건넨 작은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죠. 회장님도 이제 모든 정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말보다 눈앞의 증거를 믿는 법이죠. 비서의 낮은 목소리에 수행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차량에 삭제된 정비 기록, 병원 출입 로그, 그리고 도청 장치의 연결선까지 모든 길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며느님, 이제는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저택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건 이 안에서 가장 낮게 엎드려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온 며느님 뿐이니까요. 연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재벌가의 거대한 음모 앞에 선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남편 정우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지 마.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지략가도 냉철한 복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가 거짓말을 할 때 입술을 깨무는지, 누가 겁을 먹을 때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오래도록 지켜봐 온 생활형 관찰자였을 뿐이죠. 반격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거실에서 장남 라인과 아버님이 함께 모인 오후, 연우는 차를 내오며 혼잣말인 듯
그러나 모두의 귀에 꽂힐 만큼 분명하게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어머, 비서실에서 찾는다는 그 USB 아직 못 찾으셨다면서요? 서재 구석에 떨어져 있던 걸 본 것 같기도 한데. 순간 거실의 공기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던 첫째의 손이 굳었고 신문을 넘기던 태준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쟁반을 꽉 쥐었습니다. 덫을 놓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서툰 모습이었지만 그 진심 어린 긴장감이 오히려 상대의 의심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무슨 USB? 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연우는 당황한 척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형님.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서요. 아버님 시계랑 연결된 기록이 담긴 거라고 들었는데 비서실장님이 찾으시더라고요. 연우는 서둘러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범인이 있다면 그 가짜 USB라는 미끼를 물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저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악독한 성미를 가졌지만 사실 이 집안에서 가장 겁이 많고 휘둘리기 쉬운 인물이었죠. 그녀는 연우가 말한 장소 주변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비서실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아버님, 눈만 멀면 다 끝나는 거였잖아. 왜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건데? 그 USB에 정말 우리 목소리가 들어있으면 우린 끝이야. 공포에 질린 그녀의 자백성 발언이 복도 끝에 설치된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연우는 수행기사와 함께 모니터를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는 건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의 지시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니? 아침부터 다들 모이라니. 첫째가 우아한 척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눈은 사방을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장남 태준 역시 굳은 표정으로 아버님의 입술만 주시하고 있었죠. 그때 수석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만 없어지면 약은 이미 바꿔치기해 뒀으니.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둘째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첫째는 당황하며 태준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내가 감히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니? 첫째가 연우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우는 평소라면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어깨를 다잡으며 처음으로 첫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전 사람 표정 오래 보면 압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지금 죽을 만큼 겁을 먹고 있는지요. 형님, 지금 손끝이 떨리고 계세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연우의 기백에 첫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당혹감을 드러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윤 회장은 단 한마디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우를 보았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쥐새끼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 집안의 기둥을 제 몸으로 받치고 서 있는 한 사람의 여자를 말입니다. 평생 태어난 자리만 따지던 노 회장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묵직하게 박히는 순간이었을까요? 윤 회장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을 담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시 이사회를 연다. 그의 한마디에 거실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남 태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아버님의 결정은 곧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비서실 준비해라. 그리고 윤 회장의 시선이 연우에게 멈췄습니다. 전부 들어와. 한 놈도 빠짐없이. 아버님의 단호한 선포와 함께 거실의 거대한 문이 닫혔습니다. 연우는 붕대 감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며느리의 역공을 넘어 이 뒤틀린 재벌가의 질서를 바로잡을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열리기로 한 저택의 아침은 마치 거대한 장례식을 앞둔 것처럼 지독하게 무거웠습니다. 현관 너머 담장 밖에는 이례적인 이사회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뜩였고 정원을 오가는 비서들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긴박했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TV에서는 아침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성그룹 장남 윤태준 전무 관련 내부 조사설이 돌며 재계 안팎에서는 윤태성 회장의 움직임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심각한 내부 갈등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찢고 있었지만 소파에 앉은 가족들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평소처럼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춘 채 무너져가는 집안의 풍경을 그저 시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결코 통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갈갈이 찢기는 광경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잡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윤 회장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표정은 마치 깊은 수렁처럼 고요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주는 압박은 어떤 고함보다도 서슬퍼랬습니다. 다들 앉아라. 아버님의 한마디에 장남 태준과 첫째, 둘째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둘째는 아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죠. 장남 태준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감추려 애써 창밖을 응시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수석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고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먼저 시계 도청 장치와 연결된 송신회로 분석 결과입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신문 넘기는 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그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증거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족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회장님 비밀 일정 유출 경로입니다. 장남님 측 비서실과 외부 브로커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역이 복구되었습니다. 첫째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에 삭제된 정비 기록입니다. 누군가 브레이크 패드를 인위적으로 훼손한 뒤 기록을 지우려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서 복구된 영상에는 정비고에 출입하던 낯선 인물의 인상착의가 담겨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테이블 위에 던져질 때마다 장남 라인의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관자놀이에 굵은 핏대가 솟아올랐고 둘째는 이제 아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손만 벌벌 떨고 있었죠. 결정타는 녹취가 담긴 USB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누군가의 다급하고도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만 없어지면 약은 이미 바꿔치기에 뒀으니 걱정 마. 그 시장통 출신 계집애만 입 다물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시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걸었던 그 잔인한 고백이 거실 전체를 울렸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아버님,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아버님 모시고 살아온 저희가 어떻게... 첫째 동서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연우를 향해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남 태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저런 근본 없는 애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저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이 꼴이 된 겁니다.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장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태준의 목소리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입 다물어라. 윤 회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음절 하나가 거실의 소란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남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태어난 자리와 체면으로 키워온 아들이었지만 지금 아버님의 눈에 비친 태준은 그저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었을 뿐입니다. 집안 체면 말하던 놈들이 가장 먼저 이 집안을 팔아먹었구나. 아버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평생 믿어온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회한이 그 짧은 문장에 서려 있었습니다. 장남은 할 말을 잃은 채 입만 달싹였고 첫째와 둘째는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아버님의 시선이 천천히 연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서 붕대 감은 손을 꼭 쥔 채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아버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우월감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그리고 이 가족이 망가진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그 투명한 진심만이 그녀의 표정에 담겨 있었죠. 적어도 이 아이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젖어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었다. 너희들이 내 목에 칼을 겨눌 때 유일하게 내 숨소리를 듣고 나를 막아세운 건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아이뿐이었어. 연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겪었던 멸시와 고통, 그리고 남편 정우를 잃고 홀로 버텨왔던 그 긴 세월이 이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라가. 연우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늘 막내야, 혹은 존재조차 없는 유령 취급을 받았던 그녀였습니다. 자신의 이름 세 글자가 아버님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 집안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아버님. 연우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리지 못했던 자신의 이름 석자가 아버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순간이었으니까요.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지만 연우는 울지도 못한 채 손끝만 떨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형사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던 그의 눈빛에
아주 짧은 공포가 스쳐 지나갔죠. 윤태준 씨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준은 끝까지 아버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 하지만 윤 회장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세운 자신의 제국이 자신의 핏줄에 의해 무너지는 광경을 그는 그저 시린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 역시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바닥에 뒹굴었고 품위를 자랑하던 그녀들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이제 아버님과 연우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아버님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붕대감은 손목을 아주 조심스럽게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를 소중히 다루듯 쥐었습니다. 윤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붕대 감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잡은 손이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아버님의 눈가에도 희미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았는가를 그는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거실엔 처음으로 아무도 숨을 죽이지 않는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우는 아버님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이 숨막히던 저택에서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장남 태준과 두 동서가 떠난 저택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진 듯 했고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발소리는 더 깊게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적막함은 예전처럼 숨을 조여오는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위해 비워진 아주 낯설고도 깨끗한 침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온 제삿날의 새벽, 연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죠. 주방 출입 금지가 풀린 지도 며칠이 지났지만 연우는 여전히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기척이 누군가의 단잠을 깨울까봐, 혹시나 또다시 주제 넘는다는 눈총을 받을까봐 앞치마를 고쳐 매는 손끝엔 여전히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 문을 열었을 때 연우는 제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늘 어둠 속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있던 부엌에 이미 환한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사 도우미들은 이미 재료 손질을 마친 채 연우를 기다리고 있었고 연우가 들어서자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습니까, 막내 며느님. 재료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연우는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우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제 갈 길 가기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거운 솥을 들려 하면 제가 들겠습니다라며 먼저 손을 내미는 하인들의 모습에 연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손만 만지작거렸죠. 갑자기 주어진 대우는 연우에게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는 거실의 풍경 또한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윤 회장은 평소처럼 무거운 위엄을 유지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질적인 헛기침으로 집안 분위기를 얼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넘기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우의 뒷모습을 조용히 아주 오래도록 지켜볼 뿐이었죠. 거실 한쪽 예전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첫째와 둘째가 앉아있던 그 자리 위로 차가운 조명만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빈 의자들은 이 집안이 겪은 풍파를 말해주는 듯 쓸쓸해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빈 공간이 생기고 나서야 연우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이 모두 준비되고 드디어 식탁에 앉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우는 습관적으로 아버님의 국그릇을 가장 정성스럽게 놓은 뒤 조용히 뒷걸음을 쳤습니다. 늘 그랬듯 식구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부엌 구석이나 서재 밖에서 대기하려 했던 것이죠. 3년 동안 몸에 밴 노예 같은 습성이 그녀의 발등을 부엌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는 비워둬라. 윤 회장의 무뚝뚝한 한마디가 연우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연우는 움찔하며 멈춰섰습니다. 누구의 자리인지 몰라 당황하며 빈 식탁 의자를 바라보았죠. 혹시 다른 손님이 오기로 한 걸까 싶어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윤 회장이 직접 자신의 앞 국그릇 위치를 정갈하게 고쳐 잡으며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내 자리다. 연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곳. 식구들이 모두 식사를 마친 뒤 남은 옹기라도 붙잡으며 홀로 식은 밥을 밀어넣던 그 차가운 식탁 한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과 정면으로 마주 앉는 이 집안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자리였죠.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던 일 마무리하고 나중에 부엌에서 앉아라. 윤 회장은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다정한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딱딱하고 명령조에 가까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단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이 집안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작은 자리지만 이제 내 자리다. 연우는 멍하니 식탁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연우를 위한 뽀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저와 물컵까지 정갈하게 세팅된 그 자리를 보며 연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 왈칵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지만 연우는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시선 끝에 붕대를 푼 지 얼마 되지 않아 흉터가 남은 자신의 손등이 보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대고 유리 파편에 찢겼던 그 거칠고 투박한 손,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내밀었던 그 손을 윤 회장은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사 도중 긴 침묵을 깨고 아버님이 낮게 입을 뗐습니다. 많이 힘들었냐? 숟가락을 입가로 가져가던 연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3초, 아니 영겁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연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라고 웃어 보여야 하는데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숟가락이 덜덜 떨리며 그릇에 부딪혀 챙하는 가냘픈 소리를 냈습니다. 연우는 급히 숨을 삼키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툭 하고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뜨거운 국물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눈물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우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국물을 들이켰을 뿐입니다. 그 무뚝뚝한 배려가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더 깊게 연우의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먹어라. 국 식는다. 아버님의 재촉에 연우는 그제야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먹는 밥상. 늘 차갑게 식어있던 탕국이 오늘따라 유독 뜨겁고 달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추었습니다. 연우는 처음으로 쟁반을 들고 일어나는 대신 아버님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부엌의 그림자가 아닌 햇살 아래 서 있는 한 사람의 당당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어있는 장남과 두 며느리의 자리는 여전히 쓸쓸했지만 그 빈자리는 연우의 진심 어린 웃음소리로 조금씩 채워져 갔습니다. 시장통 반찬가게의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막내 며느리는 이제 이 거대한 재벌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낸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날 연우의 국그릇은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그리고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녀의 자리는 처음으로 식탁 안쪽에 그리고 아버님의 마음 한가운데에 단단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옆동네 라디오 사연극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은 씨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시은 씨도 그랬습니다.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외면당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돈으로 세상을 움직였지만 시은 씨는 끝까지 자기 양심 하나만 붙잡고 버텼잖아요. 어쩌면 사람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권력보다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